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일요일 주말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좀처럼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에서 유행한 B형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무력형으로 알려지면서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를 짚어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가 주민 갑질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뒤 12일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코로나19입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25명 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정현우 기자, 확진자 가운데 소방관과 교회 신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25명 늘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1,19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8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17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중엔 경기 김포시에 사는 소방관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 부천소방서와 서울 마포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구급대원인데요. 소방당국은 이들이 근무 중인 소방서를 일시 폐쇄하고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동료 직원은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최근 2주 동안 2사람이 이송한 환자가 59명에 이르는 만큼 방역당국은 환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없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구미 엘림교회에서도 어제 하루 확진자가 5명 늘었습니다. 구미시 보건소가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일부 신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동안 이 교회에선 목사 부부와 신도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교회 확진자들이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생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를 쓰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한다 하는 길이라는 걸 사실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 내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이 많죠. 네.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골프 라운딩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골프 라운딩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백악관에서 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이거는 골프를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다시 이제 그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행보 중에 하나다라고 백악관은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골프 광입니다. 골프에 대해서 골프 교습서도 냈고요. 또 그걸 너무 잘하는 아베가 이 미국에 갔을 때 선물을 준 게 골프 모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골프의 광이기 때문에 솔선수범 의지보다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일본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하나 궁금한 게요. 일본은 이제 좀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는 논리 중에서 감염자가 사실 우리는 적은데 이게 일본어 덕분이다 이런 독특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글쎄, 일본어 하실 줄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 일본어 발음과 우리나라 발음이 사실은 비슷하고 굳이 뭐 일본어 얘기를 한다면 일본어가 이제 모음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목청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어는 사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럴 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 교정상에서 일본 말은 이렇게 입안에서 맴도는 말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목 안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굳이 분출을 한다면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이게 좀 억측적 논리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서 이 바이러스가 번지는 게 과연 이 사람의 이 몸 안에서 기전만으로 그런 건 아니고 손 동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그렇게 치면은 그렇죠. 그 프린세스 호에서의 그렇게 많이 퍼진 거 일본인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많이 퍼진 거를 그럼 과연 일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냥 뭐 과학적으로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서 우리가 이거에 뭐 참 대응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종이
뭐 휴지가 이렇게 살짝 날아가고 네네네. 외국어 영어로 했을 때는 활짝 날아간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코로나19에 얽힌 미국과 일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정치 소식 좀 알아보기 전에 북한 들어온 소식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순천인 비료공장 여기 이제 등장했다가 22일 만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네네. 뭐 그 전에 이제 워낙 오랫동안 언론에 안 나와서 그냥 그때 이제 뭐 얘기가 좀 됐어서 그런지 국내적인 관심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보면 이제 뭐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휘봉을 들고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뭔가 얘기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순천 인비료 공장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왜 안위에 대해서 늘 그 논란이 일었던 건 뭐냐면 태양절 금수성 참배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태양절 금수산 참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인비료 공장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내기 직전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모내기를 해야만 가을에 사실 완전히 이 기아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비료로 해결하겠다라고 공언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건 5월달에 무조건 그 완공했었어야만 하는 작업이죠. 네. 오늘 모습을 보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당 중앙이 지금 확대 회의인데요. 지난 12월달에 확대 회의에 주재를 하고 지금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돌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어요. 즉 지난번 12월 31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은 공화국이 보유한 새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6개월 만에 자기 친할아버지의 그런 이 추도식에도 참석 안 한 바로 그 김정은이 나타나서 또다시 22일 만에 나타나서 오는 한 발언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조목조목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본래 처음 출범할 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회귀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억제력이라는 어떤 단어를 씀으로 해서 방어적 개념을 이제 강조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공격적인 어떤 핵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핵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강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리병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사예요. 이 사람을 이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 앉혔다는 건 그 부분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량이 아직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에 그칠 가능성이 전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 가지만 제가 보완을 하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표현상 지금까지 없었던 말들인데 핵정제 억지력 강화는 늘 해왔다는 얘기지만 핵을 실험할 때마다 한 얘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가 굉장히 지금 눈길을 끕니다. 고도의 격동 상태를 운영을 위한 방침을 세우겠다. 고도의 격동 상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격동 상태라는 건 격발이거든요. 곧 바로 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포병 화력 타격 능력을 향상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초점입니다. 지금 바로 이 대북 관계자들이 분석하는 건 고도의 격동 상태를 뭘 격발할 거냐, 뭘 지금 바로 쏠 거냐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12월 31일 날 얘기했던 지난 6개월 전에 똑같은 회의에서 얘기했던 새 전략 무기, 그때 새 전략 무기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격발 상태라고 얘기해요. 즉 SLBM이라든지 또다시 ICBM을 쏠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포병 화력을 강화하겠다는 건 바로 승진 인사에서 나타납니다. 박정천 포병
포병 사령관을 지금 차수로 승진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차수 승진은 야전 사령관 출신만 했어요. 그런데 포병 사령관 출신을 지금 했거든요. 즉 무슨 의미냐? 상당히 포병,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발사해왔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기들, 핵 말고도 이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의미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또 이 도발이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오늘의 어떤 발표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관계부처나 뭐 청와대 이런 데서도 이 오늘의 이 등장, 이런 발언이 어떤 의미인가 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더 예의주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또 관련 소식이 더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안부 피해자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내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윤미향 당선자도 참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태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내일 참석을 할까요? 글쎄, 그건 아마 물밑으로 좀 오가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의 대화를 하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저는 굉장히.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 윤미향 당선자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만났을 때, 한 10분인가 만났을 때 첫 번째 일보가 뭐였어요? 얼싸 안았다, 무릎 꿇고 빌었다, 용서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이용수 할머니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 용서 없는데 기자회견 할 테니까 와서 내가 보라고 했어. 뭐 이렇게 당사자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25일 날 윤미향 당선인 옆에 데려다 놓고, 자,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윤미향 는 국회 가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가 여러분들 힘들 도와주시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반복, 어쩌면 한 발 더 나간 좀 강한 톤의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윤미향 당선인에 가서 듣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미향 당선 입장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한테 면죄부를 주는 기자회견을 할 확률이 99%가 아닌 이상 안 가죠. 저는 그래서 갈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검찰에서도 이제 정의연 사무실 쉼터 잇따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좀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해결적인 문제, 이제 방향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개입해가지고 압수수색을 2차례나 하고 검찰이 이거를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라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다 속속들이 드러날 개연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당이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당선자는 뭔가 수세적으로 이거를 방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 이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용수 할머니가 예컨대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야죠. 가서 할머니가 뭔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 장면에서 똑같이 이 검찰이 뭔가 수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검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사실은 윤 당선자가 자초한 것이고, 이 부담은 다 당에게도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21대 국회 출발에게도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이제 덮어 씌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가 되는 건데,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이 됐고, 네. 피고발인 상황인 윤미향 당선자가 혹시 검찰 조사를 이번 주 중에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일반인이 아니라 왼쪽 가슴에 배지를 답니다. 그럼 배지를 단다는 얘기는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는 거고, 검찰은 현역 의원 사실 소환 조사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물론 다른 현역 의원에 다르게 이 사건은 뭐 의원의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정치자금 문제, 뭐 뇌물 문제, 선거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원 되기 전에 일반인 상태에서 있을 때 일종의 개인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소환 조사하는데 무슨 이 배지를 가지고 방어번호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의정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건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 다 끝내고 싶겠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지난주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인력 풀가동하면 그 압수물의 분석들을 어느 정도 맞췄을 거예요. 계좌 이거 그리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그냥 아마 다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련자 소환 조사인데 윤미향 당선인은 굳이 얘기하자면 피고발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최정점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소환 대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성심터 볼까요? 안성심터 소환 조사하려면 일단 매도인인가 건설업자 먼저 소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원 뭐 실무자 소환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윤미향 당선인이에요. 안성심터 하나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소환할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 주 안에 당선인 신분에서 소환 조사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역 의원대로 넘어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의정활동 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개인적인 문제, 일종의 개인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배지를 단 상태로 검찰에 소환 조사했을 때 현역 의원인 것을 방패로 삼는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당 내에서도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입단속을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해찬 대표의 얘기가 나왔죠. 일단 함구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함구령이 나온 배경을 좀 저도 취재를 하고 들리는 얘기가 이유는 바로 윤미향 당선자가 성명서 같은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즉, 그 측에서 이렇게 해명서 같은 걸 냈다는 겁니다. 그 해명서를 받은 이후에 이 입단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또다시 자기가 해명을 할 것이다. 직접 나서서 무슨 자료를 내든 아니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거를 또 지켜보자라는 일단의 당내 기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이윤 당선자를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갈 겁니다. 그거는 사실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는 건 나중 얘기지만 당에서는 아직도 결심을 못하고 윤 당선자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지금 바뀐 거 아니냐라는 지난 금요일, 목요일에 어떤 숨가쁘게 돌아갔던 당내 상황입니다. 네. 해명서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보고서 양식으로 이제 보고서 일단 양식으로. 보고를 했고 결론은 저도 그거 제대로 못 봤지만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류였다. 회계상의 오류였다. 그것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당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해명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여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안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대표였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실망이 아주 큽니다. 요즘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관련 입장을 밝히기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죠. 관련 사건인데 지금 좀 청와대 입장에서 좀 신중한 입장이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죠. 이거는 대법원까지 다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재심 신청해가지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장이 있는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일정 부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우건 무고한 죄인이 또 발생하면 그것 또한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명숙 전 총리가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어느 부분이 아닌 것인지를 검찰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게요. 이 한만호의 비망록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네. 사실 당시 재판 때도 이미 제출이 됐고 신빙성이 낮다 이런 판단 다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게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럼 진짜 경청 동지할 일이죠. 내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했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 비망록 지금 처음 나온 거라고 하면 진짜 이걸 가지고 재심 들어간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 새로 나온 명백한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유라 앵커 지적했듯이 이 비망록은 당시 재판에도 이미 1심, 2심, 3심 다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판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망록 가지고는 재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재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인데 이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니까요. 이걸 저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한만호 씨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건 내용을.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했어요. 1심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법정 스케치한 기사들을 보면 한만호 씨가 원래 이제 증언할 때 뭐 보고 읽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술술술 얘기하게 하는데 자꾸 뭘 보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당신 그거 뭐냐? 보고 읽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한만호 씨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안 보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에서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기억 얘기하는데 뭘 보고 읽어? 그래서 한만호 씨의 구치소를 압수수색 해봤더니 거기서 비망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술을 바꾸는 거다. 이걸 입증하려고 그 비망록을 오히려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1심에서 무죄 나왔죠.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무죄 나왔을 때 그 무죄 이후로 비망록의 빗자도 안 꺼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예 그 비망록의 신빙성을 안 본 거예요. 2심 유죄, 3심 유죄 나올 때도 비망록 다 증거자료 있었습니다. 그때 다 판단된 걸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 주변 분도 억울할 수 있죠.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정말 한명숙 전 총리가 돈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법적으로 결론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수 있으면 저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인데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사 하면 되는 거고 억울하면. 또 하나, 검찰이 당시 수사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속된 말로 특수수사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 거 한명숙 전 총리뿐만 아니라 수태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부터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검찰 그렇게 못하게 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다 지난 10년 전의 얘기를 지금 들고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180석 준 게 이거 하라고 그런 건가요?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재심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재조사, 검찰 단계에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뭔가 좀 압박성이나 이런 회유나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재조사를 착수할 때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압박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재판부에서도 입증되기 어렵다고 얘기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지만 뭐 이걸 갖고서 70여에 걸쳐서 다시 되뇌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는 그 재판부 상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 어떤 판단에,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의 어떤 그 전세 자금이 사실은 흘러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팩트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돈을 받았는지의 어떤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결백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심을 하려면 새로운 물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물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재심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여권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결백하다라는 것에 대한 취지의 말씀은 있었고요.
네,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제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평론가님. 네네. 이제 한명숙 전 총리도 어제 추도식에는 참석을 했고 이제 비공개 오찬에서 결백하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자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 어떤 분입니까? 거의 친노의 대목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친노 내지는 현 정권의 어떤 도덕성, 진보 진영의 도덕성 이런 문제로 지금 정치권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망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재판부에도 나오고 이미 다 나온 거를 다시 들춰내는 게 전부 들춰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망록 엄청나게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이에요. 검찰의 강압. 이것을 다시 끄집어낸 건 뭐죠? 앞으로 이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압박이라든지 공수처, 여기 벌써 이제 공수처 수사 얘기가 벌써 나오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정치 공세라는 어떤 측면. 이거 절대로 사실 대법에 다시 이제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법은 13인 합의체인데요. 이 8억과 관련된 한 9억 가까이 된 이 전체에서 3억 부분은 이미 대법원 전원일치로 유죄가 난 거예요. 그 안에는 진보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 3억, 전세 자금을 포함한 이 3억은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다시 대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 것들 굉장히 여론이 확산된다. 그때는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는 이 검사가 만약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뭔가 회유하거나 압박을 했다면 이거는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간단치 않은 게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검찰 개혁의 어떤 이런 거를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좀 여쭤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제조사라는 검찰 제조사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그 제도사 이유에 대해서 검찰의 과오나 반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17건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사건들이 이제 진범에 나중에 밝혀진 사건들, 예를 들어서 허위자백, 고문 뭐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조사 사건 이거 빠졌다는 것도 뭐 사실 그렇게 당시만 해도 이거를 그렇게 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면 이것도 만약에 재조사 사건 당시에 들어갔어야 됐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검찰의 회유와 압박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법원 입장에서 무죄 쓸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검찰에서 줬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두 개 중에 하나 믿어야 되잖아요. 1심 무죄 나올 때 검찰 진술보다 이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을 더 믿어서 1심 재판장은 무죄를 쓴 건데 당시의 판결문 보면요. 검찰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왜? 비망록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문장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법원으로서는 무죄 쓰기 제일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검찰 진술 다 날아가니까. 당시에 심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러면 항소심이랑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들이 이거 주장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계속합니다, 이거. 한만호 씨 비망록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검찰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1심 진술 믿어주세요. 계속 썼을 거 아니겠어요? 변론존치서, 항소유서, 변론존치서하고 상고이유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죠? 왜죠? 항소심 재판장은 바보입니까? 항소심 재판부 3명은 바보예요?
대법관 13명은 바보입니까? 다 심리를 해보고 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특수수사했을 때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한 개혁 저도 찬성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 하시라고요.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건 뒤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 사안을 처음 끄집어낸 것이 서울시장 선거 과정 속에서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한 전 총리가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대한통운에서 50만 불 준 혐의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이 별건 수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것이 안 나오면 다른 것으로 계속 확대하는 이런 별건 수사의 어떤 수사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뿌리를 살펴보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주호영 대표가 당 대표 자격으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면 이야기를 거기서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면 이야기 갑자기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문희상보 국회의장도 퇴임하면서 사면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아직은 이제 바로 잡지 않았죠. 다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을 할 타이밍은 아닌데 아직은 형식상으로도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한 이상 뭔가 좀 은혜적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해서 지지층이 조금 문재인 대통령 실망했다 한들 180석 가지고 있는 여당과 60% 넘어서 70% 넘는 지지율을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가까이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권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야당을 위해서 좀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잡혔다고 보는 것도 하나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게 어쨌든 통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기대서 노무현 대통령도 통합 같은 걸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런 통합을 위해서 야권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도 좀 사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꺼낸 거 아닌가 싶어요. 어제 그 자리에서. 네, 이런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에 대해서요, 평론가님. 네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일에 할 소리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실 조금 과한 어떤 반응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4년 만에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또 노무현 대통령 이 추도식에 또 참석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보 그리고 그 이전의 정치 행보를 보면 1. 의회주의자입니다. 2. 협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번 추도식에 간다든지 5.18 기념식에 간다든지 이건 기사거리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가는 것이죠. 야당 대표로서도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온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에서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또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사면 논란은 사실은 이제 서서히 시작된 것이지 만약에 사면이 되려면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 측에서 아무리 그건 얘기해봤자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분위기가 그때는 이인재참 후보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강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가 건의하는 형식. 그게 아마도 그런 사면의 어떤 전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분위기가 그렇죠. 무리익어야 그렇죠. 가능한 일이다. 네, 이제는 통합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드디어 이제 비대위 구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오늘 당선자 총회의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데 온 힘을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꾸려지는 김종인 비대위가 임기는 내년 재보궐까지고, 그러면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천권을 행사하고 4월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로도 갈 수 있고 그 전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 가을부터 연말부터는 대선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경쟁력 있는 후보 또는 뭐 이런 쇄신, 뭐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만큼 이거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당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김종인 체제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쇄신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는 지지율로 연동이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갈수록 결국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뭐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그 시기에 가서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후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지금 40대 기술은 뭐 경제 전문가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위 김종인 플랜이라고 해서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태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40대 경제 전문가 얘기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딱 뽑았던 사람이 김세현 아직까지 현 의원이죠. 김세현 의원하고 홍정욱 전 의원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지금 40대고 나름대로 어쨌든 경제 전문가 아니겠어요? 경제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좀 꽂은 것 같은데 글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그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메이킹을 해갈는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기존에 거론됐던 인물들로는 다음 대선 쉽지 않을 거다. 이미 한번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미 한번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굽니까? YS, DJ, 지금 현 문 대통령.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해냈어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한번 거론됐던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까지 그런 어떤 핵심 지지층과 세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번 이미 쓴 카드를 다시 쓰기는 지금 미래통합당 가뜩이나 지금 80개를 주저앉은 상황에서 물론 뭐 미래한국도 합치면 100개 좀 넘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다음 대선에서 설사 정권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권 탈환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새로운 인물로 가야 그 다음 총선, 그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대선에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 소식과 22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60번째 생일 이후 신하들에게 대나무로 만든 가마를 선물했습니다. 생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아끼는 신하 홍영통이 만취 상태에서 말을 몰다 떨어져 사망한 겁니다. 이성계의 선물은 술 마신 뒤에는 제발 가마꾼을 불러 가마를 타고 가라는 의미였겠죠. 이성계도 염려한 음주 음마. 600년 뒤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난 15일 새벽 1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갓길에 기름이 떨어진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순찰팀이 출동했는데 눈여겨본 건 차가 아닌 운전자의 상태였습니다. 20m 정도 거리를 걸어오시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순찰팀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운전자는 주유 서비스를 받고 수 킬로미터를 더 운전했습니다. 추격전 끝에 결국 운전자는 붙잡혔는데 서울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3%, 무려 18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남성은 서울종암경찰서 경위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교통조사계 소속이었습니다. 황당하죠? 어제는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한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여성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안에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소란스러운 자, 시름을 덜어주는 자, 그리스 신화의 수르신 디오니소스를 부르는 별칭입니다. 디오니소스의 마지막 별칭은 안트로포라스토스, 바로 살인자라는 걸 되새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론가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지금 이제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이 전과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전과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과실을 일단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다 수집이 됐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부분부터가 약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네. 피해자의 보호자가 과연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온전히 과실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운전자의 온전한 어떤 과실로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반단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속의 여지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바로 이 지금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컸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너무 과하다. 그럼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사망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실제로 사망한 어떤 피해자의 어떤 과실이 있었던 경우도 그러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런 이 결정은 한번 그 다음에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네. 이거 원래 이제 뭐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도한 입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쿨존을 돌아서 가는 이런 뭐 기능도 탑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 보실 때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거 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워낙 이해가 처음에 가져서. 근데 사실 저는 이 민식이법에 지금 오는 걸 보면서 뭐랄까요? 정치인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너무 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냉탕, 온탕을 오가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얘기해볼까요? 민식이 그렇게 되고 민식이 부모님이 입법 청구한 지 꽤 됐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화에서 민식이 어머니가 첫 번째 발언자가 돼서 이 얘기를 눈물로 호소한 다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거의 전원 찬성 분위기로 입법이 통과됐어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시 의원, 지금도 뭐 의원이지만 한 분이 이거 반대 의견 표명했다가 정말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시행하러 해보니까 좀 무리인 것 같거든요. 입법청원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청원 할 때 지금 보니까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처음에 이 법 만들었을 때 그거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여론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도 관심 없다가 민식이 어머니 눈물 보고 와 하자 했다가 지금 또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은걸? 그리고 입법청원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뭐죠? 국가의 법체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냉탕과 온탕을? 저는 민식이법이 과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이 과정의 해프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금 우리가 모든 국가의 제도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걸 실시할 때는 조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비원 갑질 뉴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교수님께 여쭐게요. 네. 지금 법원에서도 증거인멸, 도망 우려 이런 게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혐의를 인정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예컨대 우리가 지금 CCTV로도 상당히 받고 얘기 전원을 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녹취록들이 피해자의 녹취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몰았다 차를 이런 식으로 더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또 전화해서도 굉장히 찾아가지도 않았고 전화로 변명으로 일관되는 이런 불성실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재판부는 여기에 엄중하게 이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여기에
은폐 또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 영장이 나온 것이고요. 지극히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께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이제 고인이 돼서 말이 없는데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떤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수사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경찰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현재 이 지금 가해자가 한 행동이 이번 건만이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어떤 행태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증언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지금 결정적으로 뭐 유서라든지 녹취록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상황, 그다음에 이 증언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이 지금 판사도 상당 부분 지금 검찰이 소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판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주 결정적인 어떤 상황, CCTV라든지 폭행의 장면, 이 장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검찰은 지금 입증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스쿨존 교통사고와 이 경비원 갑질 뉴스 관련한 수사 상황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무거운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피로에 지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만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홍 앵커, 이게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도 되죠? 네, 기대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독립영화 챌린지입니다. 우리 영화관을 살려달라. 이런 영어 문구가 적힌 사진과 독립영화 추천 글귀가 영화인들의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우 신미나, 한지민, 수지, 그리고 이병헌 등 여러 영화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영화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중에서도 큰 타격을 받은 독립영화관을 살려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릴레이 응원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덕분에 챌린지부터 여러 착한 응원 릴레이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네요. 다음 소식은 1일 1강 역주행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모자를 푹 눌러 쓴 춤꾼들과 가수 비가 현란한 춤을 추죠. 지난 2017년 발표공인 깡의 공식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이 곡 발표 3년 만에 조회수가 폭증하더니 1000만 뷰를 넘어선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깡 관련 영상을 본다고 해서 1일 1깡이라는 말이 나왔고 역주행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의 춤을 따라하는 일반인들의 커버 영상도 유행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놀이공원 만든 아빠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형형색색의 작은 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 개수만 무려 25만 개인데요.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놀러 온 듯 뛰어놀며 환하게 웃습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조엘 콘더 씨가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자 아내와 내 딸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내일 대구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새로운 폭로 내용과 함께 당사자인 윤미향 전 이사장도 참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수출 급감과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 등을 고려해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홍 앵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비가 꽤 많이 내리던데요.
현재 비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호남과 영남 내륙은 낮 동안,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합니다. 아, 천둥과 번개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 날씨는 뭐 선선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과 부산 낮 기온이 22도, 대전과 춘천 23도입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벌써 이제 이번 달도 끝나갑니다. 5월 마지막 주 날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한 주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점점 올라서 주 후반에는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렇군요. 더위도 조심하시고 코로나19는 종식될 때까지 계속 개인 방역에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